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거 안정과 투기 근절을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구상인지 2부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부양의무제 개선 방안, 그리고 내일로 예정된 의사협회 총파업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이른바 뒷광고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내용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질병의 고통을 멀리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추구합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 품질을 앞세우며 전문 의약품 개발에 땀 흘려온 환인제약. 당신 곁에는 언제나 환인제약이 있습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 케어. 삼양 바이오팜.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코펀 8월 27일부터 4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가정용, 사무용 가구는 기본, 인테리어, 원부자재, 목공 기계까지 최신 트렌드를 한 곳에서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코리아 퍼니처 페어 코펀.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동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미래에셋대우 속보입니다. 해외여행이 취소된 후 우울증을 호소하던 김 차장님, 해외 주식 잘 만나서 극복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해외는 말이죠, 여행하라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투자하라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제 전 세계 우량주를 만날 차례. 해외 주식 전문가 미래에셋대우와 함께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금빛 찬란한 세느강을 갖고 싶다면 햇살 눈부신 금빛으로 앞에 집을 짓는 건 어때요? 테라스 타운하우스의 낭만에 편리한 장기약과 운양 생활권까지. 금빛수로의 세느강을 담다. 김포 한강신도시 범양레오스 라세느 031-998-0010 범양건영 주식회사. 아빠, 아파트 안에서도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요. 현대해상 교통기후 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2.75배 더 높다고 합니다. 단지 내 서행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이벤트 하겠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 남부지법은 손혜원 전 의원의 이 목포 투기 의혹 관련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같이 기소되었던 보좌관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줄기가 2개잖아요. 네, 2개 다 이제 유죄로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하나는 이제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 관련한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라는 건데, 네. 일단 이제 이 목포 게스트하우스인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매입했다 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재판부는 보았습니다. 네. 매매 대금과 취득록세를 포함해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을 모두 손혜원 전 의원이 부담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한 건데요. 또 이제 특히 좀 쟁점이 됐던 거는 이제
이게 과연 비밀성이 있는 자료였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손혜원 그렇죠. 전 의원이 이제 2017년 5월에 목포시청 관계자를 통해서 보안 자료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보안 자료가 비밀성이 있는 자료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2017년 6월에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 신청이 들어왔었을 때도 시가 이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라는 점을 들면서 이건 이제 비밀이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 결국 시가 상승 등의 문제가 얽혀 있다라고 본 겁니다. 네. 다만 이제 국토부가 이후에 2017년 12월에 자료를 대중에 공개한 이후 그 이후의 매입건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로 보았습니다. 비밀이 아니니까 네. 그때부터는. 네네. 자, 이 재판부 이런 판단 우리 박준 변호사께서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두 가지 범죄인데요.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른바 명의 차명으로 했고 명의 신탁을 한 창성장. 그 부분인데 예. 지금 했던 게 뭐 매매 대금, 취득세, 등록세 다 내줬고 또 증여세까지 냈어요. 네. 그럼 증여라는 거는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주는 거를 증여라 그러고요. 그리고 차명이라는 거는 무상으로 주는 거 아닌데 일부러 남의 이름으로 자기가 소유하면서 사주는 걸 말하고 그것을 처벌하는 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인데 네. 증여세까지 통상 납부했다면 증여를 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고 차명을 하려면 증여세를 안 내죠 통상. 네. 이러면 구별 기준이 거의 없어져요. 자식들한테 주고 뭐 이러면 증여세가 공제가 됩니다. 예. 일정 부분. 예. 앞으로 이런 식으로 판결할 것 같으면 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기준 자체가 증여세 같은 걸 내주느냐 이런 걸 갖고 기준으로 많이 봤는데 이 법원 지금 판례대로라면 당연히 사주면서 돈이 없으면 취득세 내주는 게 맞는데 내줬기 때문에 차명이다. 조금 검찰 측 주장을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박준 변호사의 판단은 내 돈 들여갖고 구입하고 리모델링 싹 하고 예. 그 등록까지 다 하고 예. 그다음에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차명 소유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준 거다. 말 그대로 준 거 자식들한테 줄 때 이렇게 줍니다 통상. 그럼 앞으로 자식들한테 줄 때 이거 다 부동산 실명법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일반화실 필요는 없고. 예, 그럴 여지가 이런 기준이냐면 특히 이제 또 자식들한테 주는데 뭐 리모델링까지 해서 줍니까?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카들이 거의 자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봤을 때는 이게 부동실명법 위반이 좀 되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증여세까지 어떤 냈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로 차명 소유냐라고 하는 것은 그 쟁점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심과 사면 이제 쟁점 사안이 다툴 될 것 같고. 겁니다. 근데 사실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보다 이제 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게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 그러니까 직무를 이용해서 그렇죠. 직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고급 정보, 비밀 정보를 얻어가지고 어떤 그 이익 행위를 했느냐 안 그렇죠. 했느냐 이거잖아요. 실질 비성이라 그러거든요. 형식적으로 비밀이냐, 실질적으로 비밀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법원에서는 보는데 예전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으로 비밀로 분류가 돼 있으면 그것을 갖고 이용했다면 비밀 누설 내지 지금 부패방지법입니다. 위반이 가능한데 최근의 판례들은 실질적 가치가 있어야지만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판례인데 예전 판례를 좀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이래 따지면 인터넷에 뭐 공개되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비밀로 분류만 돼 있다면 이 비밀성을 획득해가지고 처벌의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또 2심에서 다투질 여지가 커 보입니다. 이건 사실은 좀 엄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손혜원 의원의 어떤 이 목포 부동산 구입 부분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게 뭐 한 개인의 그냥 어떤 그 영과 그 재산 행위가 아니라 해당 상임위의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얻었던 정보를 가지고 이런 행위로까지 연결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렇죠. 사실은 이것이 이제 갖고 있는 의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고 쟁점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봤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어떤 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지금 뭐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던지는 경종의 메시지나 이런 것에서 더 크다고 봐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또 거기서 좀 더 봐야 될 부분은 범행의 동기라든지 목적 같은 걸 봐야 돼요. 네. 과연 이제 투기라고 하면 시세 차익이 일반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재생사업 목적이라고 재판부도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투기다. 돈이 떨어지죠. 당연히 강남에 이런 데를 해야지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지 않았던 게
2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혜원 전 의원 측이 예전부터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본인의 선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근대 문화유산의 거리가 지정이 되고 적산가옥 등에 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을 문화재적으로 또 재산적으로 좀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관련 사업에 대해 열의를 가지고 질의도 하고 또 주변의 보좌진이나 친척들에게도 좀 구입을 미리 좀 해가지고 보존에 좀 동참해 달라, 여기 좀 의미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라는 거니까. 이제 다만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혜원 전 의원의 선의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이해충돌 방지 등으로 보았을 때 국회의원의 직무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이제 그러니까 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정보를 미리 얻어서 본인과 관련된 어떤 그쪽으로 가는 게, 제가 직접 투자를 하고 하는 거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거고, 재판부는 근데 좀 더 엄격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자칫 허용될 경우에 나중에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고급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식으로 이용을 했을 때 나도 선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혹시나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죠. 더 나아가서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1년 6개월. 실형 선고 부분도 좀 봐야 되는 게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실형 선고다, 이렇게 법원은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는 법적 해석의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증여했는지 차명인지는 누가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이고,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도 해석의 여부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그렇다면 개전의 정의라는 거, 본명을 당연히 부인하고 이거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개전의 정의 없지요. 네. 당연히 없죠. 그러면 이걸 무죄 주장하는 사람이 잘못했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갖고 실형을 선고하고, 그 부분도 좀 어색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실형을 선고하면 대부분 무죄를 주장하면 법정 구속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또 구속은 또 안 시키고. 근데 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단 구속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라고 봐야 되는 자신이 거아니에요? 없는 거죠. 2심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 꼭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저희 법정에서 저희는 법정 구속 당하면서 거의 풀어주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정치인들은 뭐 예전에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최근에 판결 보면 종종 그 실형을 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은 안 하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네. 이런 경우 이제 종종 있던데, 제가 볼 땐 그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분명히 맞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혹시나 재판부가 판결이 뒤집어질 염려를 혹시나 한 거 아니냐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이게 1심이 뭐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2심까지 가기 뭐 3심까지도 갈 수 이거는 있겠죠. 이건 처음부터 만약에 무죄가 났더라도 검찰에서는 아마 항소를 했을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어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쟁점, 논점만 좀 추출을 해서 이제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아, 이게 맞습니다. 법적 쟁점이 이거구나. 이것만 좀 뭔가 정리하는 수준에서 좀 가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중요한 점 같은 경우, 아까 이제 그 박지훈 변호사가 제했던 증여세까지 했는데 어떻게 참명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앞으로 이제 대법원 가면 이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상임위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자신이 그러니까 들어가서 했던 행위,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볼 것이냐. 네. 라고 하는 문제도 이거 사실은 그 던지는 이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 지금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럼요. 된다면요. 저는 그런 점에서 큰 틀에서는 엄중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맞다. 네. 근데 물론 그것이 이제 개별 케이스에 얼마나 그다음에 또 정교하게 적용이 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니까 2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까지 선포된 이 지역의 수재민들이 실제로 받는 혜택이 굉장히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씩 받는데요? 일단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지방세,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받습니다. 이제 직접 지원이 아니라 일종의 간접 지원인 셈인데요. 네. 수재민 개인이 받는 재난지원금은 이제 특별 재난 지역과는 관계가 없는데, 주택이 완파될 경우 1,300만 원, 반파될 경우 650만 원, 침수는 100만 원입니다. 이제 이마저도 피해를 인정받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충주시의 경우에 이번에 이제 비 피해를 본 주택이 115채라고 하는데, 전파가 10채, 반파가 1채, 침수는 30채를 채이고요. 나머지 74채는 피해를 아예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파라고 한다면 다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전소 완파 1,300만 원으로 다시 짓는 건 안 되죠. 무리죠. 불가능하다고 네. 봐야 되는 25년 거죠. 전의 기준이고 이 재재난법이 있는데 규정이 되게 까다로워요. 주거생활 공간이라 해가지고 안방 같은 데만 가능하거든요. 마당도 사실은 그게 침수가 되고 문제가 이건 있으면 또 이제 그 특별재난지역은 또 다른 재난지원금 선포가 되고요. 지급 규정에서 네. 네.
지금 100에서 200만 원으로 그러니까 2배 올린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네네.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 이제 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25년 만에 전면 수정하겠다라면서 이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서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투입 규모는 5조 원 정도 이제 돈을 쓴다고 했는데요. 이 정도 되나요? 네, 예. 그래서 침수 지원금은 200만 원, 사망 피해 지원금은 2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근데 현장에서는 이것도 많이 부족하다, 턱없이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것도 이제 현장 실사 등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까지는 2달 가량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포되면 혜택을 줘야 되고 그 혜택 자체가 좀 실질적이어야 되는데 네. 지금 올렸는데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게요. 아마 이제 그 재정, 네, 또 뭐 돈 때문에 그런 거겠죠. 뭐 아마도.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돈도 돈인데, 그 저도 수혜를 여러 번 겪어봐. 네. 보면 실제로 지급까지 엄청나게 어려. 그러니까 2달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걸립니다. 예. 이게 신청 서류하고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튼 말 그대로 현장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4일에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조짐을 보이자 이 의사협회가 이걸 반발하면서 면허증을 불태우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누구 말이에요? 일단 뭐 최대집 의사협회장이죠. 네, 예.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파업을 앞두고 의료기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14일간의 업무 정지 처분 또는 형사 고발하겠다는 협박이 남발되고 있다라면서 계속 강행한다면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 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반발을 해요? 이게 의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예. 다른 거는 몰라도 특히 의료인, 네. 보건이고 국민의 보건에 관련된 건데 예.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거나 그럴 때 국가,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일해라, 업무를 개시해라라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이게 지금 일단 그 현장 명령권자는 지자체장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수도 보건복지부 있고 장관. 네, 지자체장이 될 될 수도 수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 규모에 따라서. 네. 그래서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을 어겼을 때는 네. 또 업무 정지, 행정처분 내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직역이야 뭐 하든지 안 하든지 크게 국민의 그 어떤 건강하고 상관이 없는데 네. 의료인 같은 경우는 업무를 하지 않거나 하면 그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건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규정을 지금 둔 겁니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 네. 그 어기면 면허증 불태운다. 어기고 14일간 정지를 시키면 면허증 불태우겠다라고. 이제 그 지난 주인가에 전공의 그러니까 하루 파업이 있었고 네. 내일 또 이제 개원회까지 참여하는 파업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것도 24시간 시한부 파업인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제 뭐 총파업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그 파업의 핵심 그 사유가 의대 정원 확대. 맞습니다. 예. 한 해 400명씩 10년간 4,000명 늘린다. 그래서 3,000명을 어떤 지역의사로 그러니까 하도록 한다고 의사제로. 이 예.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대 정원이 전국 정원 약 3,000명 정도, 3,000여 명 정도 되는데 여기 400명을 늘리는 거니까 한 10% 정도를 더 추가로 늘리고 쭉 앞으로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대 정원 확대에서 뭐 예를 들면은 각 의과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뭐 교육권 등을 이유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어쨌든 요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의사협회와 또 이제 병원협회 입장이 다르고 또 보건의료노조 같은 경우에도 입장이 좀 다른 상황이라서 네. 많이 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떤 그 이 서울과 지방 그렇죠. 간의 의료 격차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지방 가서는 사실은 산부인과를 하나 없어요. 찾아가는데도 산통이 시작이 되는데 엄청 오래 가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나왔던 통계적으로도 것이기 수도권이 1,000명당 3점 몇 명이면 네. 경북이나 충남을 보니까 1점 몇 명이에요. 근데 그건 통계적인 거예요, 의사가. 때문에. 근데 의료 수준 자체가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래. 말했던 산과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그 수도권까지 오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대도시로 오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이건 충분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네.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대 정원 막 확대해가지고 지금
의료협회에서 지금 의사협회 반발하는 거니까 협의점을 좀 찾기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3부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해야 될 텐데요. 아, 저보고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장관이 잘 해야죠. 이거 뭐 사실은 뭐 의사협회 무조건 잘못했다 하기도 그렇고 네. 뭔가 협의점이 있어야 될 상황인데 네. 지금 우리 곽 기자 얘기한 것처럼 모든 단체들이 연관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보건단체들이.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하나 이제 불씨가 지금 이제 그 슬슬 이제 그 타오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박능후 장관과 인터뷰에서 좀 자세히 질문해 보도록 하고요. 뉴스 세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동 파라곤의 신화를 이어갈 파라곤이 다시 목동 곁에 옵니다. 신정 뉴타운의 미래, 목동의 가치를 품은 새로운 목동 생활의 시작. 신목동 파라곤. 당신은 파라곤입니까? Sure, I'm Paragon. 8월 오픈 예정 02-2060-7774 동양건설 산업. 아우디 새로운 전기차의 시대를 열다. 150kW 급속 충전 네트워크와 OLED가 적용된 버추얼 사이드 미러까지. 아우디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아우디 e-tron. Charge your future. 지금 전 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윌리엄, 벤틀리, 아빠 상가 투자 시작해볼까? 테마가든 4개의 스트리트와 삼성반도체 예정된 행정타운 옆이라 투자자도 샘패밀리도 반하는 몰. 와, 힐스테이트랑 함께 오네요. 평택 고덕 신도시 중심상권 초대형 빌리지몰 어반그로브 고덕 8월 오픈 예정 1800-5107 현대건설. 전직 국회의원, 현직 프로파일러, 성격 정의의 수호자, 별명 한국판 셜록. 평일 저녁 6시 판을 뒤집어 놓을 그가 온다. 8월 17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준이 보호자님. 네. 우와, 운전하는 어른들이 모두 제 보호자네요. 어린이를 못 볼까봐 앞뒤 좌우 살펴요. 어린이 보호구역엔 주정차하지 않겠습니다.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보호자입니다. 저희도 더 조심할게요. 공익광고협의회. 95.9 MBC 라디오. 놓치면 안 될 오늘의 이슈.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 집중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자고 나면 쏟아지는 뉴스가 바로 부동산 관련 뉴스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페이스북에 주민들의 의견을 구한다 이런 글까지 올렸는데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을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이재명 지사 바로 연결해서 구체적인 계획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이재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토지거래 허가제 여쭤보기 전에 지금 그 수해 입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 지금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경기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비의 그 강우량 양에 비해서는 뭐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고요. 충분히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복구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일부 지원하고 또 자원봉사들도 많이 조직하고 해서 뭐 순조롭게 복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이재명 지사께서 경기도 지사가 되신 다음에 계곡 정비를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무허가 상점, 뭐 음식점 이런 것들을 막 철거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뭐 좀 그 영향도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좋은 측면에서? 네, 뭐 저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그 통상적으로 원류 그러니까 하천이 넘치는 그런 피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양평 군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종래에는 하천에 설치된 시설물이 또 내려와서 이렇게 교량 같은 데 걸려서 원류 현상이 많았는데 이번에 하천 단속 때문에 그 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행이네요. 자, 오늘 본 주제로 좀 들어가죠. 토지거래 허가제 그냥 단도직입으로 도입할 계획이시죠?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고요. 사실 이제 초기에는 워낙 부동산 광풍이 심각해서 네. 이게 원칙적으로는 수요 공급의 조절을 통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예. 지금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실수요가 아니고 투기 수요가 이제 많이 늘어났고 네. 또 집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공포 수요까지 소위 패닉 바잉이라고 그러나요? 네. 이 공포 수요까지 가세를 하면서 이게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 예.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최강수라고 할 수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저희가 검토하게 됐던 거죠. 예. 근데 이게 논란들도 매우 많고 이게 지금 저희가 제일 우려되는 지점은 소위 풍선 효과라는 것 때문에 예. 일부 지역을 제한을 할 경우는 옆 지역으로 그 압력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경기도가 수도권의 일부인데 경기도가 하면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이게 시장이 왜곡되고 오히려 서울, 인천 쪽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네. 이 지금 규제 강도와 효과에 비해서 어느 정도일지 지금 그래서 여론 수렴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론 수렴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또 뭐 이렇게 취재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또 입장도 내고 하면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도민들이 의견들을 가지시게 될 거고 그러면 저희가 다른 방식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대체적으로 모아볼 수 있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좀 계획을 세우고 주민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도 그러면 그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 네. 또 주민들의 일반적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예. 필요하면 여론조사도 좀 해보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효과와 이제 부작용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서 효과가 있게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뭐 여하튼 이게 단순하게 전 지역에 일률적으로 이런 방식도 있지만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특정 대상으로 뭐 이런 방식들도 있어서 사실 고민할 점도 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가닥이 잡히는 걸 언제쯤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가급적 빨리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 이것도 역시 시장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제일 경제에 크게 피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의견 수렴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모으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것들을 좀 쉽게 풀면 부동산 그 사고 팔 때 이 관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도록 한다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간단 뭐 팔 때는 아니고 예. 파는 건 권장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살 때 실거주용이냐 무슨 용도냐 네. 뭐 왜 살려고 하는지를 행정적으로 스크린해보고 예. 이제 주거용 매입으로 좀 한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투기냐 아니냐를 가려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림이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가려질 수가 있는 겁니까? 뭐 시장의 거래 기능을 인정해주고 명백하게 예를 들면 투자, 투기용만 제한하면 되니까요. 애매하면 제한할 게 아니라 그런 경우 허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일단 좀 저는 그 구상을 들으면서 이제 그 같이 떠오른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해서 이제 정부가 준비 중인 게 상설 부동산 감시 기구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들어선다고 한다면 그 이 상설 기구에서 이게 이제 투기 수요를 계속 이제 감시를 하고 만약에 투기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이걸로 그냥 그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제 그런 이제 정책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고 네. 또 다른 이제 서울, 인천 이런 수도권의 다른 시도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하고 네.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지역적 한계, 또 권한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이건 전국적 현상이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답이 있죠. 제가 언제나 보면 관료들이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보좌를 못한다. 좀 언제나 1%씩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이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집은 거주 수단이지 투기 수단은 아니고 우리는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세금의 혜택도 주지만 또 거래도
원활하게 보장하지만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세금도 많이 내고 심하게는 거래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택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뭐 야당 일부에서는 뭐 위헌이다, 뭐 자유의 침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합헌 판결이 2번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위헌 뭐 재산권 침해 이 주장하는 분들이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신데 이 거래 제한 즉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미래통합당의 전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자체가 자기들이 제안해서 입법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기업들이 돈을 벌려면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로 시행한 때가 있었죠. 그게 김종인 대표시고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토지를 사가지고 부동산을 사가지고 돈을 벌려고 가지고 있는데 이거 본래 업무와 관계없으니까 강제로 팔아라라고 조치를 했던 것도 현재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대표시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비주거용 즉 실거주용이 아닌 주택을 살 때는 허가를 받고 사라라고 하는 것은 훨씬 그에 못 미치는 제재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저를 공산주의자, 공산당이라더니 또는 뭐 위헌이라든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지금 헌재에서 대한 말씀이 없네요. 헌재에서 2번이나 합헌 그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위헌 소지를 그 거론을 하는 데는 그럼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안타깝게도 당이라고 하는 게 선의의 경쟁,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상대당이 하는 일이니까 이제 무조건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제 실패하기만을 막 기다리는 그런 좀 과거 구태라고 생각이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의 정치가 필요하지 않냐.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지사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을 좀 받아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가장 우려하시는 게 풍선 효과잖아요. 자, 일단 이 점에서 2가지 질문이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첫째, 이렇게 된다면 경기도 차원에서만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판단도 여기서 그러니까 추측이 가능한데 그럼 혹시 이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나 민주당하고 지금 혹시 물밑 그러니까 조정 내지 협의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정부 그리고 특히 수도권의 다른 시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다른 시도하고도?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원만하게 되긴 쉽지 않죠, 사실. 그래요?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게 워낙 뭐 강력한 조치여서 뭐 최종 병기라고 할 수 있죠. 쓰면 쉽게 써서는 안 되는. 그런데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서. 뭐 정부의 그 부동산 감독청 뭐 이것도 사실 좀 추이도 보고 최근에 그 대통령께서 경기도의 기본 주택 중산층도 살 수 있는 핵심 요지의 적정한 가격에 평생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이거를 좀 많이 공급하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3기 신도시에 적용이 된다면 사실은 좀 상당한 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봐서 가격에 좀 이게 상승 압력을 낮추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럼 또 그 점도 좀 살펴보고 뭐 하여튼 종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우선 그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그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내부에서는 뭐 지역적으로 일부를 하느냐 전부를 하느냐 아니면 거래 대상을 어떤 거래에 한정할 것이냐 또는 뭐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또 한다면 주체를 예를 들면 명백하게 외국인들이나 법인들은 거주 수요가 아닐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량으로 구입한다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정하는 것도 또 하나 방법이다. 이런 뭐 내부적 검토들이 복잡하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대상 지역 가운데 혹시 그러면 최우선이
조금 전에 이제 사람 말고 지역인데요. 예를 들어서 GTX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개통이 돼서 운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GTX 역세권이라도 이런 데가 이제 다시 부동산이 들썩거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이런 쪽이 그럼 우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지금은 뭐 특정 현안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는 게 아니고 총체적인 이제 가수요들, 그러니까 뭐 투기 수요와 공포 수요 이런 것들 때문이어서 뭐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호재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래요. 뭐 그런 점들은 사실 호재가 있어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는 그건 뭐 정상적인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거래를 막는다든지 뭐 정상적인 가격 상승 요인을 억압하게 되면 그건 사실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이제 당국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가격에 집착하지 말고 실수요에 의한 적정한 가격이라면 높더라도 용인해야 된다. 그리고 실거주용 1주택은 보호를 하고 1주택이더라도 비주거용 투기용 경우는 이 사람은 뭐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된다. 그래야 이 수요 공급이 정상화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은 현재는 분양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 로또 분양이 돼서 오히려 분양 광풍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장기 공공임대주택,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평생주택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게 정답이죠. 이거 좀 여쭤볼게요. 부동산 이야기 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그 경기도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 다주택자는 주택 처분하라 이렇게 이제 강력히 권고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뒤에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혹시 좀 조사 좀 해보셨습니까? 그게 뭐 한두 달 사이에 쉽게 될 일은 아니고 저희가 다음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정리를 하라라고 이제 공고한 상태고요. 연말이 지나서 다음 이제 1월 인사를 할 때 각자 그 주택 보유 현황을 다시 제출받아서 소명을 들어보고 굳이 뭐 돈을 벌겠다고 다주택을 비거주용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뭐 돈 버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공무의 부담을 많이 줄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무 이제 좀 뭐 그게 저는 공무를 하든지 즉 지위와 권한을 가지든지 지사님 잠깐만요. 돈을 벌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된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을 제안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적용 안 하십니까? 그러면 혹시? 일단은 주택 부분을 하고요. 주택을 넘어서서 이제 모든 부동산 필수용 꼭 업무에 또는 가업에 필요한 것 외에는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법률상 근거 없이 지금 주택도 아닌 모든 일반 부동산까지 확대하는 것은 고난도 없고 또 너무 지나치다는 반발이 가능해서요. 일단 주택 부분에 대해서 권고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핵심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 정도가 최대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죠. 어제 그 남북 교류 관련 토론회였었잖아요. 혹시 경기도 차원에서 그러니까 대북 교류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는 방역, 그다음에 보건, 의료, 그다음에 조림, 농업, 축산 뭐 이런 부분 비정치적이고 인도적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실제로 많이 발굴하고 또 유엔 협조도 개별적으로 많이 얻어서 제재 면제도 받고 저번에 뭐 그 개성 남북 그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는 그런 아주 험악한 환경에서도 뭐 남북 간의 물적 교류는 실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적지만 지금도 계속 소통하고 또 협력 사업이 계속 아주 현실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주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요. 그래요? 진행이 되고 있는 게 계속 끊어지지 않고 다 막힌 것 같지만 여기는 작게나마 연결선들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한편 더 깊이 파는 질문, 사실 너머의 진실을 바라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유명 유튜버들이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고 리뷰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가성 광고인데 광고 아닌 듯 영상이나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9월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시행을 하고 앞으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공정 연결해서 구체적인 계획 좀 들어보겠습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혹시 실태 조사는 한번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느 정도 이게 심한지? 예, 요즘 지하철 타오시면 거의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예. 그래서 광고 시장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광고가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 12월 달에 소비자원에서 실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예. 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그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예. 지금 총 582건을 살펴보니까 그중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밝힌 게시글은 174건, 불과 30%가 안 됐습니다. 밝힌 게 이거 예. 사실상 광고라고 밝힌 건 30%밖에 안 된다. 예. 네네. 근데 그 중에 밝힌 174건 중에서도 표시 내용이 좀 정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쉽게 광고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 해시태그로 그냥 AD라고만 표시한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거의 안 보는 댓글, 더보기 뭐 이런 쪽에 직접 뛰어넣는 형식적으로만 이제 그렇게 표시하고 많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정리하면 70%는 뒷광고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네, 사실상 광고인지 모르고 소비자들께서 보신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름의 이제 그 지침 기준을 마련을 했는데 그럼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광고임을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예. 그럼 어떻게 밝혀야 되는 겁니까? 대원칙은 소비자가 명확히 광고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밝히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다 표시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다음으로 이제 영상에다가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부분과 영상 게시하는 첫 부분과 끝 부분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시는 소비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상 진행 중에도 반복적으로 좀 표시하는 그런 걸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목에 표시를 해야 된다면 제목 뒤에 괄호 열고 뭐 광고 포함 이런 게 이제 기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광고라는 것을 명확히 그 제목에 그 내용 중에 이제 명시를 해주면 가장 분명하고요. 그게 안 돼 있는 경우에는 광고 내용 자체 중에 내용 중에 이제 첫 부분 그리고 끝 부분 그리고 중간에도 반복적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광고 표시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뒷광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제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재는 이제 부당 광고에 해당될 경우에 표시광고법상 이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그리고 극히 심한 경우에는 이제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저희가 부과하는데요.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액으로 5억 원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고액 5억 원. 근데 여기서 국장님 잠깐 하나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그 뒷광고의 주체를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느냐 광고주로 보느냐 또 이 문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제재 대상의 문제인데요. 행위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를 누구로 볼 거냐? 항상 광고주, 광고 대행사가 있을 수 있고,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이 이제 그 중에 누가 대상자냐 하는 문제인데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그걸 가리는 기준은 광고 내용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그리고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경제적인 효과가 그러니까 이익이 누구한테 귀속되는지 여부, 이런 사실관계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책임 주체를 정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개인에 불과한 인플루언서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그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기업형으로 이제 광고하시는 그 개인 사업자 이상으로 사업으로 하시는 개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기획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사가 유튜버를 이제 키워갖고 그러니까 유명 유튜브 계정을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표시광고법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 유튜버라 하더라도 뒷광고를 했고 이 뒷광고의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할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주 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다면 법상 요건이 이제 사업자인지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기 때문에 뭐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이제 정확하지 않은 것이죠. 광고주도 그러니까 당연히 제재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그 행위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어떤 분을 심판장에 불러 세울 거냐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한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광고주 내지 유튜버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그러니까 뭐 유튜브, 구글 이런 쪽에도 처벌을 하거나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게 좀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네, 저희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지금 단계에서 너무나 많은 이제 광고들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어떤 계몽이나 제도 활동을 통해서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하고 있는 거고요. 9월 이후에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추이를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뒷광고라고 하는 어떤 이 표현 자체는 이번에 처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현상은 사실은 그 처음 나온 현상이 아니라 블로그 때도 사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사실 저희가 좀 앞서 나간 법 집행을 했더니 언론에서 이렇게까지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으셨는데 지금 보니까 뭐 예상은 했지만 이 뒷광고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보도 내지는 관심을 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아무튼 뭐 이제 그 기준과 어떤 그 지침은 잡았습니다만 이게 현실에서 작동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뭐 공정위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그런 광고들을 모니터링을 저희 직원들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그 요원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 모집까지 좀 완료한 상태입니다. 모니터 요원까지 그러면 지금 모집을 하셨다고요? 요원을 저희가 감시요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이제 시행 예정인 추천 보증 지침에 따라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그 모니터링 요원들을 활용해서 실시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신고도 받는 겁니까 그러면? 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이었습니다. 위치 설명 필요 없고 접촉 없이 자동 결제되는 언택트 시대 대리운전 카카오티로 대리타자 첫 이용 시 5,000원 할인 8월 12일까지 자세한 내용 카카오티 앱 참조. 건물이 한 폭의 작품이 되고 조경은 스스로 자연이 되고 첨단 기술을 거실에서 경험하는 곳 이곳은 동부 센트레빌입니다. 당신의 일상에 남다른 가치를 디프런트 프리미엄 동부 센트레빌. 전기차 사고 싶은데 충전은 배터리는 팔 때 가격은 걱정 마세요. 현대자동차 전기차 구매 종합 케어 프로그램 빌리브. 배터리 보증에 중고차 가격 보장, 전용 앱으로 충전까지 쉽게. 여기에 6가지 혜택이 더? 빌리브 믿고 전기차 사야겠네. 홈페이지는 H에코 가이드 참조. 우리 동네 파라솔은 누가 만들었을까? 여기저기 파라솔은 누가 만들었을까? 길 건너러 왔다가 쉬었다가 가지요. 세상에 없던 그늘 메탈 크래프트. M요원 지금 어디예요? 왜 그러죠? 벤츠 계약하러 가는데. 당장 한성자동차로 오세요. 벤츠 구매 시 엔진오일 평생 무상이래요. 그런 엑스파일을 왜 이제서야 말한 거죠? 8월 전국 한성자동차 평생 케어 서비스로 전차종 엔진오일 평생 무상 교환.
평생케어 끝까지 누리세요. 지금 한성자동차를 검색하세요. 초당대학교 총장 박종구입니다. 오직 학생, 오직 교육, 오직 취업. 초당대학교가 대학 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항공, 보건, 의료, 공공행정 분야 최상의 글로벌 인재 초당대학교가 양성하겠습니다. 드림 하이, 플라이 하이. 초당대학교. 와, 여름이다. 여름보다 핫한 혜택 르노 삼성자동차 에너지 업 바캉스 8월 한 달간 QM6 구매 고객 모두에게 휴가비 지원 XM3 SM6 구매 고객 3,000분께 신차 스크래치 보험 1년 무상 지원 그리고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까지 전시장부터 가봐야겠네. 자세한 사항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배우 한효주입니다. 단지 앞 푸른 숲과 예정된 초중학교 추진 중인 GTX와 7호선으로 서울까지 더 빠르게 양주옥정의 마지막 노블랜드가 찾아옵니다. 양주옥정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8월 중 오픈 예정 1688-6800, 1688-6800 대방건설. 클래스가 다른 전기차 메르세데스 벤츠 EQC 이제 8천만 원대에 만나게 된다. 2020년 7월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좁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EQC 400 포매팅 모델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환경부 630만 원, 서울시 450만 원 기준이며 지자체마다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의 날씨 알아봅니다. 이온 리포터. 네, 장마가 주춤한 사이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폭염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제주도가 현재 30.8도로 제일 덥고요. 서울은 26.9도입니다. 낮 기온 어제만큼 올라 서울, 부산 30도, 강릉, 전주 33도, 대구 35도, 제주도 34도로 무덥겠고요. 낮부터 밤사이 서울, 경기도,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전라 내륙에 20에서 60mm가량의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부를 중심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8시 3부로 연결합니다. 3부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되어 있죠. 의사협회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궁금하고요. 생계급여 개선 방안도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요즘 사실 휴가철이라 출근 시간은 좀 덜 밀릴 텐데 날씨 때문에 그렇지가 않았죠. 오늘은 통행량이 많지 않은 편이고 전체적으로 도로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에 통제가 몇 곳 남아있는데요. 잠수교 아직 통제고 잠실에서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진입하는 신천나들목, 성산대교 남단 부근의 양평나들목, 당산 지하차도, 방화대교 남단의 개화 육관문, 또 강변북로와 연결되는 신동아 지하차도가 통제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동작대교 부근 고장차 있어서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많이 밀리고요. 강변북로도 용산 일대 양방향, 또 구리 쪽 성산대교 부근이 정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은 서창에서 문학까지 사고 여파로 밀리고 석수 일대도 정체입니다. 신재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 제약. MBC 건축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건축 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냉난방, 조경정원, 홈리빙, 차공예 등 건축과 주택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안내입니다.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외에는 외출을 삼가고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가족과의 접촉도 피하시고 생활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이동 동선을 모니터링하고 자가격리 위반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위해 잠시만 불편함을 참아주세요. MBC 라디오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B. 서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시대. 카니발이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새로운 연결의 기술을 시작합니다. 커넥팅 어브 카니발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네, 비컨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강복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오디오로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만나보시죠. 5만 명에 육박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 하는 공익이 더 크다. 만일 8월 15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광복절 집회 얘기군요. 네네. 일단 서울시가 어제 강복절 8.15 강복절에 열리는 집회를 모두 금지하겠다. 사실 그 자제 요청을 했어요. 열지 말아달, 취소해달라는 취소 요청을 했었는데 이걸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들으신 대로 박유미 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같은 경우에는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집회를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주로 집회 취소 요청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쪽은 보수단체들이 많은데 아니 일단 집회 신청을 낸 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꽤 많나 보죠?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 기준으로 14개 단체가 경복궁역 인근 그리고 을지로 일대 등 서울 시내에서 강복절날 집회를 열겠다라고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14개 단체 전체는 이제 다 막겠다. 서울시는 이런 계획인가요? 네, 그러면? 근데 이 중에 보면 이제 보수 성향 단체가 8곳이 있고요. 또 진보 성향 단체가 5곳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14개 단체가 하고 있는 집회 참가 인원입니다. 네. 이 14개 단체가 밝히고 있는 예상 참가 인원을 다 더하면 4만 2천에서 5만 명이 돼요. 이 5만 명 가까운 인파가 그 강화문 일대로 몰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밀접 접촉과 밀집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네. 때문에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이유로 그저께 각 단체들에게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에 나와 있듯이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집회는 그 특성상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감염 위험이 매우 높고 또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접촉자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시에서는 집회 취소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주최 쪽 반응은 어떤데요? 일단 보수성향 단체들과 진보성향 단체들의 입장이 조금 달라요. 미묘하게 이제 결이 좀 다른데 일단 보수성향의 단체들은 서울시의 요청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아주 편향된 요청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 집회를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 핑계를 대고 집회를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북궁역 인근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의 실질적인 리더인 정광훈 목사나 김문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도 유튜브에서 8.15 집회 참가해달라고 독려하는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을지로 쪽에서 집회를 신고한 쪽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대표가 민경욱 전 의원입니다. 이 민경욱 전 의원 역시 서울시의 요청은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요식행위다. SNS와 유튜브에 이런 글들을 올리고 지금 참가해달라, 집회에 더 많은 인원이 나와달라라는 글과 방송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요. 또 우리공화당 그리고 자유연대 또 임대사업자협회를 비롯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부동산 단체 등
들도 서울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민경욱 전 의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서울시 요청이 나온 이후에 공문을 받은 이후에 다른 단체 대표들과 회의를 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회의 결과 예정대로 준비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로 이제 교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실제로 어제 유튜브 방송을 보면 김문수 전 의원과 민경욱 전 의원이 같이 방송에 나와서 각자의 그 집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곳에서 집회를 열지만 참석자들이 많아지면 하나로 모일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의 합동 집회가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어요.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이제 경찰이 막는 거잖아요, 집회를. 막죠. 그래도 하겠다면 이제 막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보수단체들과 이 막으려는 서울시와 경찰의 충돌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이제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주장하고 있는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당초에는 이제 종로 일대에서 2,000명이 참가하는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서울시와 추가 협의를 해서 집회 개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응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인터넷과 SNS 반응, 보수단체의 집회를 지지하는 쪽에서도 조금씩 결이 다른 반응들이 나옵니다. 네. 주로 많은 반응은 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집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의도다라고 하는 쪽인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식을 거론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5일장은 되고 하루짜리 집회는 안 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을 좀 쏟아내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윤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달 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을 피해자 2차 가해와 청와대 국민청원 59만 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5일장으로 강행한 것은 코로나 확산보다 박원순 시장 5일장이 공익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인가? 강복절 집회 역시 지침이나 인원 조건 등을 조정하면 될 것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이치와 형평에 맞지 않다. 이것은 홍콩에서 코로나 핑계로 6.4 천안문 집회를 금지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면서 서울시와 경찰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와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 지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입장을 지지하고 보수단체의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어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 블로그 내용을 보면 정부 비판을 포함해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 자유는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수해와 코로나19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참 어려운 시기다. 서울시와 관계당국의 금지 여부를 떠나서 선도적으로 자제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라고 얘기하면서 보수의 그 가치가 장군이면 멍군, 그러니까 이석기 석방대회라든지 아니면 박원순 전 시장의 5일장을 예로 들면서 니네는 되고 우리는 안 되냐라는 식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지켜지지는 않는다. 동료 시민들과 공동체를 보호하고 아끼는 것이 보수의 제일 가치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 사이에도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또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뭔지 판단은 애청자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정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카롭게 묻고 객관적으로 묻고 한 번 더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죠. 나와 계시죠, 장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엊그제 그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를 하셨어요. 일단 좀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간략히 정리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설명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가 되는 일은 없게 하겠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그에 따라서 이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한다. 이게 골자인 거죠. 정리를 하면. 예, 그 생계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것이 2차 계획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폐지가 되는 겁니까?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2021년에는 노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요. 예. 2022년 되면 이제 그 외 가구를 다 포함하는 거니까 전면적인 폐지는 2022년부터입니다. 예, 그러면 부양 의무자가 있건 없건 그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만 갖고 이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한다 이런 거죠,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예. 예.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이번 2차 계획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2022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 노인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있을 때는 이게 때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좀 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좀 담겨 있고요. 예. 지금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시일이 좀 요구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의료급여는 지금 완전 폐지로 못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관님? 의료급여는 그 생계급여하고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네.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왜냐하면 의료급여라는 것은 만약에 부양의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서 자기가 부양의무자 되었을 때는 그분으로 인해서 피부양자인 노인이라든지 이미 기초부양 수급을 받는 분들이 사실 그분의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계급여처럼 피부양자 부양의무자 때문에 급여를 못 받으면 아예 급여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건강보험 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제도에 의해서 의료 서비스 자체는 별 무리 없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그 경우에도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본인이 의료 급여 형태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행정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서 단계적으로 이것도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좀 완화시키가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하면 부양의무자가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대상자가 이제 그 피보험자로 같이 이제 등록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괄 폐지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그 도시에 자기 자녀가 있을 경우에 농촌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의 그 건강보험에 자동 등록돼서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건강보험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의료 서비스가 보장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폐지하기보다 건강보험 제도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서 이것을 완화시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그런 과제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에 이게 따로 그러니까 같이 등록이 안 된 경우는 그러면 의료급여 대상은 되는 겁니까? 예, 뭐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고요. 다만 이제 이 경우에 지금 의료급여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만약 그분이 지역가입자로 가입됐다 그러면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 보험료를 납부 못할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탕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1년에 본인 부담 상한액을 80만 원으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본인이 의료급여를 받건 아니면 건강보험 가입되건 의료 서비스 자체는 받을 수 있도록 강보험의 부장성을 강화하고 있어서 어느 쪽으로 어느 제도를 활용해서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의료 보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좀 두 제도를 놓고 부양의무자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연동 부분을 폐지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공약으로 밝혔는데 이거 그러면 이 공약 안 지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공약에 의료급여를 특정해서 말씀한 적은 없고요. 부양의무자 적용을 폐지하겠다는 그냥 한마디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공약을 내셨던 하더라도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다 하나 묶여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이제 많은 분들은 부양의무자 조건을 폐지하면 다 급여 적용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 뒤에 기초생활 보장제도 각 급여가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생계, 교육, 의료 이렇게 다 나누어지면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는 게 조건이 다 달라졌습니다. 근데 장관님 그 보도를 보면 장관님도 2017년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와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저 역시 의료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말을 확실하게 명확히 한 적은 없고요. 그래요? 그분들에게 우리 장애인 단체들 만났을 때 그 당시 가장 큰 이슈였던 게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이 그분이 가장 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하겠다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양무자 조건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 또 이제 하나 현안이 지금 내일로 예고돼 있는 게 의사협회 총파업 아니겠습니까? 전공의뿐만 아니라 개원의까지 이제 내일 지금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예. 지금 정부가 좀 조사를 해 보셨나요? 지금 어느 정도로까지 이제 총파업 규모가 그 형성될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그 이제 총파업의 경우는 이제 휴진 신고를 하도록 네.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 명령을 내렸는데 어제까지 신고된 그 휴진 신고는 대략 한 21% 정도 됩니다. 아, 21%. 예. 예. 그래요? 물론 어제 오후에 더 늘어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네. 대략 예.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휴진 신고 들어와서 예. 대략 그 규모 내외에서 휴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 동네 이제 개원회 같은 경우도 파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업무 개시 명령까지 내리는 걸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그 휴진 신고를 하도록 했고, 예. 동네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휴진 신고 들어오면은, 예. 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 단위로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지자체에 요청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상황 파악해서 지자체별로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정리라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의사협회장 같은 경우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 면허증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그렇게 좀 과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것은 누구의 이익도 아니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먼저 담보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만약 의료 공백이 발생한 우려가 있다 그러면 업무 개시 명령은 불가피하다 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아무튼 이제 핵심 쟁점은 그 의대 정원 확대잖아요. 이제 정부 계획은 앞으로 10년간 1년에 400명씩 모두 4,000명을 그러니까 늘리겠다는 거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 의사로 활용하도록 한다. 최소한 10년간은 지역 의사로 일하게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배치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장관님? 예, 그 배치가 문제라는 것도 분명히 한 요소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 그러나 배치가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의료 인력을 좀 더 늘려야 되고 특히 배치하고 싶어도 배치할 인력이 없는 그런 전문 영역들이 많습니다. 네. 외과라든지 흉부외과, 산부인과, 특히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감염내과 같은 경우는 네네. 그 의사 면허 받은 분을 다 합쳐봐야 277명밖에 안 되고 지금 수요가 엄청 많은 소아외과 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48명에 불과합니다. 예. 이는 배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절대적 수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염병 같은 경우는 감염병 환자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가 없는 병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배치에도 물론 앞으로 의료계와 협의해서 현실에 맞게끔 또 실제에 맞게끔 배치를 하겠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부족한 영역은 인력을 길러내는 것이 그 역시 또 중요한 요건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너무 그 소박한 접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역 농촌으로 가면은 젊은 층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고 그러니까 산부인과 병원이 들어설 여지가 없고 근데 이제 종종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산통이 오더라도 2시간, 3시간씩 걸려갖고 병원 찾기도 너무 힘들고 이러다는 이야기는 뉴스로 많이 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를 거기 개원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역 의사를 양성하는 건 좋은데 이들을 어디에 배치해서 이들이 어디서 일하는가가 사실 핵심적인 문제잖아요, 장관님. 네. 요거에 대한 대안도 갖고 계신 건가요? 예, 저희들이 단순하게 의료인력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것 외에 공공의료 체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인간이 맡길 수 없고 각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원들 이들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보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민간 의사들도 좀 보다 쉽게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가산 수가제 같은 거, 수가를 가산해서 동일한 의료를 행위를 하더라도 지역에서 지방에 살 경우는 좀 더 많은 수가를 주는 그런 방식들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지금
이제 의료체 개편 내용을 짜고 있고 네. 저는 이 과정에서 의료인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바람을 가능한 많이 담아서 우리나라 그 의료 전달 체계라든지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좀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 지금 협의체 만들자고 제안을 하신 바가 있죠. 의협은 물론 예. 거부했다는 그 뉴스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저희들은 일단 그 협의체 요청 자체가 의협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식 받아들였고요. 예. 그리고 일단 그 내일이 지나고 나면 의협에서도 같이 그 논의를 좀 시작하는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여러 단계에서 저희들이 좀 계속 협의를 할 생각이고 또 의협 외에도 이제 뭐 병협회라든지 또 간호협회라든지 의료단체들이 여러 단체도 있으니까 네. 그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의 어떤 발전 방향을 같이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의사들이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후에 만약에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되고 늘어나게 된다면 의료시장 자체가 이게 이제 구조가 바뀐다 이런 말씀하시는 의사분들도 많던데 예. 지금은 비대면 진료를 더 확대해서 합법화할 그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부가? 지금 당장 뭐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필요로 하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라든지 예. 해고지에 있는 우리 주민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그런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 마련하고 있고 다만 이번에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꺼려하셨기 때문에 네. 전화 진료와 상담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것이 이것이 상급 종합병원에 다 몰릴 것이 아니냐 해서 저는 그것이 아니고 비대면 진료의 가장 주체적인 가장 능동적이고 그 일을 끌어갈 때 무슨 동네 의원이 돼야 된다 해서 동네 1차 기업이 중심으로 전화 진료를 저희들이 좀 많이 권장을 했고 또 실제로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보유로 보시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좀 그 체크할 게 있는데요. 지금 남대문 시장, 그다음에 롯데리아 그 직원 회식에 참여했던 사람들 확진 소식이 지금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롯데리아의 경우에는 손님들 파악이 쉽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추적이 가능합니까? 뭐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네. 제대로 추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이태원 그 클럽 때도 처음에는 참 확인했는데 예. 그래도 저희들이 그 지혜를 모아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발견이 되었고 예. 또 결국은 그때 이제 방송을 통해서 특정한 그 장소에 다녀가신 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검사를 받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게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네네. 제대로 이제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교 모임을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혹시 검토하고 계세요? 예, 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처럼 전국적으로 규제하지는 않고 네네네. 종교 시설 중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어떤 부분, 지역 한정을 해서 좀 강한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인지 짧게 하나만 사실 확인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장관님.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스푸트니크라는 이름까지 붙였던데 근데 좀 전문가도 이거 신뢰할 수 없다. 임상도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정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게 백신이 개발되면 개발 자체보다도 그 뒤에 이제 임상 1, 2, 3, 4를 거치면서 안정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이 러시아에서는 3상을 들어갔다는 이야기 자체 듣지 못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백신 개발 자체보다도 그 뒤에 안정성 검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다소 차분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장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위치 설명 필요 없고 접촉 없이 자동 결제되는 언택트 시대 대리운전. 카카오티로 대리타자. 첫 이용 시 5,000원 할인. 8월 12일까지 자세한 내용 카카오티 앱 참조. 최대 10% 할인 챙겨. 10%나? 어떻게 그렇게 잘 챙겨? 모바일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서울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구매는 비플 제로페이. 지금 바로 앱 다운 받으세요. 비플 제로페이. 서울사랑 상품권 할인 구매는 예산 소진 시까지. 곧 신형이 출시될까 지금 에스컬레이드 구매가 망설여진다면 그 망설임을 확실로 캐딜락이 체인지해드리겠습니다. 에스컬레이드 체인지업 프로그램. 8월 한 달간 에스컬레이드를 리스로 구매하면 신형 출시 후 최신 모델로 교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캐딜락. 안녕하세요. 금호타이어 레이싱팀 감독 김진표. 치어리더 박기량입니다. 감독님, 타이어 바꾸거나 수리할 땐 어디로 가세요? 당연히 타이어 프로죠. 금호타이어가 만든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창립 60주년 프로모션. 그랜저부터 골드바까지 선물이 가득. 8월 2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자, 놀라지 마세요. 뭐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무려 쌍용 자동차 여름 휴가비 지원 특별 세일입니다. 이야, SUV 전 차종 최대 7% 할인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시원하게 쏘는 대박 찬스죠. 그러니까요. 오, 벌써 콜이 쏟아지네요. 선착순 3,000명 매진임박 서두르세요. 8월 한 달 자세한 문의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강동의 새 시대를 열다 클래스를 높이다. 5호선, 8호선, 천호역 더블 역세권. 총 1263세대 대단지 클래스. 강동 밀레니얼 중흥 S 클래스. 강동의 새로운 스카이라인. 서울의 자부심이 됩니다. 8월 오픈 예정. 문의 1544-6177. 중흥토건.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아우디 새로운 전기차의 시대를 열다 150kW 급속 충전 네트워크와 OLED가 적용된 버추얼 사이드 미러까지 아우디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아우디 e-tron. Charge your future. 지금 전 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어쩌면 지금 태어난 우리 손자는 150살까지 살 수도 있다네요. 아이고, 150살이라니. 내 나이에 2배나 살아야 한다는데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래 사는 일이 걱정이 아닌 기대가 되도록 달라지는 인생 주기에 맞춰 미래의학을 연구해온 경보제약. 약의 근간이 되는 원료의학에서 완제의학까지 150세 시대에도 경보제약이 함께합니다. 잘 부탁해요, 경보. 미래의 약도 경보제약. 잠시 후 8시 반부터 미래를 위한 하루 30분의 투자,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가 이어집니다. 네, 유튜브로 현님이 애들 방학이라 시선 집중 함께 듣고 있는데 아이들과도 함께 듣기 좋은 방송이라고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주변에 좀 같이 들어주시면 저희 시선 집중 더욱 든든해지고 튼튼해질 겁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무더위에 관절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쿨하게 붙이세요.